안녕하세요. 5월 모의고사 해설을 하게 된 검단 공인중개사학원 민법 백헌입니다. 오늘 모의고사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출제 내용은 기존에 있는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데 지문이 다소 좀 길어서 수험생들이 지문 때문에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내용은 기존에 있는 내용과 큰 벗어나지 않고 한 지문 2개 정도는 새롭게 출제된 내용이 있으니 그것 좀 중심으로 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1번 갑니다. 이제 우리 전형적으로 반사, 부요가 되는 걸 골라라 그랬네요. 그러면 강박, 그다음에 적극가담, 그리고 강제집행 면탈 이렇게 나오면 강박이나 적극가담, 이건 적극가담은 언제 어디서든 누가 가담했던 반사일의 행위죠. 그리고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이렇게 나오면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이것도 반사일의 행위. 그래서 강박이나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법률 행위는 반사일의 행위 아니죠. 그래서 해당하는 것은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 반사일의 행위냐 아니냐 했을 때 조세 포탈, 투기 목적, 조세 포탈, 투기 목적, 강제집행 면탈, 강박에 의한 행위, 통정허위 표시, 그리고 영의 신탁, 그다음에 어떤 사실을 아는 거 악의만으로 안 되고 적극 하담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소송에서 진술을 허기로 하는 약정을 물어볼 텐데 허위 진술 약정 있죠. 그냥 허위로 진술해 주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 근데 사실을 증언하면서 급부를 사실대로 증언하면서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유효인데 다만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이건 반사일의 행위로 무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변호사 성공 보수 약정 뭐 이런 건 이번에는 출제되지 않았네요. 자, 그래서 허위 진술 사실 진술 약정인가 허위 진술 약정인가 그거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 1번 해결했고요. 자, 2번 갑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옳은 것을 골라라. 수령을 거절한다 그러면 의사표시 효력이 생기는 거지. 수령을 거절해도 도달이다. 그다음에 이제 입증 책임 문제가 나오는데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되었다고 추정된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표의자가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여기까지는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 틀렸네요. 그래서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이 기억 니은. 여기서 이거 주의하시면 돼요.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나서 도달 전에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사망해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이 도달했을 때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기 이것하고 자꾸 같이 비교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도달한 후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되었을 때는 표의자는 도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죠. 그러나 제한 능력자가 도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 다만 이때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표의자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안 후에는 표의자는 도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요거 묻는 건데 여기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발송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번 43번 갑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진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진의는 진바 아니다. 진바 뜻하는 것이다. 틀렸네요. 대리행위에서 의사표시 하자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고 여기는 진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되는 게 아니라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그래서 틀렸네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진위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비진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다. 정답이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의사표시의 무효는 상대적 무효이다. 44번. 갑은 자신의 토지에 관해서 통정 허위 표시, 을과 통정에서 갑은 통정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통정 매매를 했고, 그리고 을은 여기 잘 봐야 돼. 사정을 모르는 병. 그러니까 을은 사정을 모르는 병. 그러니까 병이 선이네요. 그러면 통정 매매는 병에 대해서는 유효. 1번. 이제 갑은 통정 매매 원칙이 무효이므로 갑을 간에는 무효이므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다. 맞고. 그다음에 갑은 병을 상대로 지금 병이 선이므로 병은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했죠. 그러므로 갑은 병용의 등기가 무효가 아니지. 그럼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다음에 병은 이제 병의 선의는 우리가 권리 취득에 대하여 유리한 사실과 불리한 사실이 있는데 권리 취득에 대한 유리한 사실은 추정된다. 불리한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병이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던 선의해야 되잖아요. 선의는 유리한 사실이므로 병은 선의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불리한 사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병의 악의는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병은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 제3자는 선의이면 되죠. 그래서 선의이고 과실이 있더라도 적법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맞네요. 정답이 4번. 45번 갑니다. 갑은 그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표시하였다. 이게 소위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죠. 자, 요거부터 봅시다. X토지 갑과 을이 X토지를 사고 팔기로 합의했는데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표시했다. 계약서에는. 그러면 잘못 표시한 것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불성립. 합의는 유효하게 성립. 그 다음에 X토지 합의했는데 Y로 잘못 표시했다. 그리고 Y토지로 등기되었다.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등기. 그리고 이 무효와 거래한 제3자는 언제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합의의 효력은 유효, 오표시는 불성립, 등기는 무효, 제3자는 선이라도 권리 취득하지 못하다. 이 내용을 물어보는 거니까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4단계로 공부해 놓으시면 돼요. 자, 문제 봅시다. X토지 합의했는데 Y토지로 표시했으므로 Y토지에 대해서는 불성립. X토지, Y토지 계약이 성립해진다. 틀렸고 X토지 성립, Y토지 불성립.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맞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틀렸고 확정 유효이므로. 매매계약은 Y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틀렸고 매매계약은 실제로 합의한 X토지에 관해서 성립하고 Y토지에 관하여 격려된 을명의 등기는 무효등기. 제3자는 선의하기 불문하고 권리 취득하지 못하다. 이 내용이래요. 그래서 정답이 5번.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4단계로 해결하라. 은닉행위는 목적물이 1개지만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목적물 2개가 나오고 계약은 1개에서 했지. 1개. 근데 은닉행위는 통정 허위 표시하면서 증여한다. 그러므로 2개. 합의는 유효, 오표시는 불성립, 등기는 무효, 제3자는 권리 취득하지 못한다. 46번 갑니다. 사기 틀린 것을 골라라. 공동묘지 나왔네. 인근에 공동묘지나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그 사실을 숨기고 고지하지 않은 채 분양했다. 그러면 기망이다.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여기 그냥 다소를 봐야 돼. 다소 과장된 광고는 기망이 아니다.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돼. 대리인 그러면 대리인과
대리인과 대리인의 상대방은 같은 사람이지. 그러므로 계약의 상대방은 대리인의 본인과 대리인과 본인은 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대리인에 의해 사기당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본인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골라라. 상대방 대리인의 본인이 선의이고 그리고 무과실이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맞고. 다소 과장된 기망 아니다. 틀렸고. 그다음에 침묵도, 여기는 뭘 물어보냐면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침묵은 아무나 침묵이 아니라 고지 의무자의 침묵. 그래서 고지 의무자의 침묵인데,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람은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면 알려줘라. 47번 갑니다. 대리, 옳은 것을 골라라. 금전소비대차, 그러면 금전소비대차와 담보계약을 체결하는 대리권을 수여할 권한이 있는 자는, 하여튼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하라 그러면 요 일만 해야지, 대리인은 시킨 일만 해야지 시키지 않은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틀렸고.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했다. 그러면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는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죠. 그래서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는 보존행위다.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매매계약 체결에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과 잔금 수령 권한이 있다.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수공이 아니라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틀렸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이 아니라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행위 이외에 이용행위와 계량행위.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보이게 있다. 그래서 안 때문에 틀렸네요. 안 때문에. 48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제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을 때 대리권 없는 자, 을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을 때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적 상태는, 여기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법적 상태는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그러면 이 불확정적 무효가 상속이 되거나 본인이 추인하면 상속, 그러면 추인하면 확정 유효. 그리고 상대방이 철회하거나 본인이 거절하면 확정 무효. 그다음에 상대방은 선처리는 최악이다. 선처리는 최악이다. 선의의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고 악이라도 최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서 확정 무효가 되면 상대방은 선무상, 선이 무과실은 상대방은 무과실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이 정도.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 유동적 무효이다. 맞는 내용.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렇게 최고를 해볼 텐데, 최고는 악이라도 할 수 있고, 최고를 받은 본인이 침묵을 지켰다면 그것은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맞네.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알았대. 안 경우 최고권 인정되지 않는다. 선처리는 최악이다. 악이라도 최고할 수 있다. 틀렸고. 4번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여기 무효가 유효로 효력이 변했죠. 그러면 변하면 소급표 있다. 변소 있다. 맞고.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처리할 수 없다. 여기 선처리, 안 상대방 처리하려거든 선이, 그러므로 알았으므로 처리할 수 없다. 맞네요. 선처리는 최악이다. 그래서 틀린 것은 알았어도 최고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틀렸네.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 선처리는 최악이다. 상대방은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은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여기 선의는 철회, 악의는 최고, 선처리는 최악이다. 본인 거절 시 선무상은 무과실인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이 정도. 선처리는 최악이다.
법률행위의 취소. 틀린 것을 골라라. 취소권은 추이 넣을 수 있는 날로부터 추 3.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한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맞고. 제한능력 취소. 제한능력 취소는 현존 이익.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제한능력 취소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그래서 틀렸네요.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취소해도 되고 추이 넣어도 된다. 그래서 취소의 원인 소멸하기 전에도 추이 넣을 수 있다. 맞는 내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이 넣을 수 있는 후에 이 말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취소권자 이행 청구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이 넣은 것으로 본다. 맞네요. 취소권자가 종료한 후 취소권자가 이의 없이 그 법조문 이청경 담양강 이런 행동을 하면 취소권자가 이청경 담양강 등의 행동을 하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맞네요. 50번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쇼 할 수 있는가. 우리 취득쇼에서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재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명불상자의 토지 그 다음에 공유 지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기 토지도 취득시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재산도 가능하다. 일부 가능하다. 한 동의 건물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서 그래서 구분 소유하고자 하는 구분행위가 있게 되면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등기된 임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임목은 소저될 수 있다. 토지 일부에는 소저 없다. 일부에는 소유권과 저당권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용익물권의 객체는 될 수 있다. 틀렸고 일부에는 소저 없다. 이렇게 내오면 나머지는 될 수 있다. 성숙한 농작물은 토지와는 별개로 항상 경작자의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맞는 내용. 그래서 여기 일부 소저 없다. 나머지는 성립할 수 있다. 자, 이어서 52번 갑니다. 전형적으로 갑소유의 토지에 을이 Y 건물을 지어서 신축한 후에 아직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후에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자 여기는 요만큼은 병에게 임대해 주었대. 임대.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구제책.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무단으로 미등기 건물을 축조한 을에게 첫째 건물을 철거라 할 수 있다. 둘째, 토지 사용료 부당이득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토지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네 번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미등기 취득자, 이 을이 병에게 팔았을 때 미등기 취득자에게는 양수인에게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병이 만약에 토지 임차인이라면 이 건물을 임차인이라면 임차인은 쫓아내고 그래야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병에게는 철거 청구는 안 되고 임차인에게는 철거 청구가 안 되고 나가시오. 퇴거 청구. 1번. 갑은 미등기 건물을 축조한 을을 상대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임차인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없다. 퇴거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신축자를 상대로 건물을 퇴거라 할 수 있다. 틀렸고. 갑은 병을 상대로 퇴거 구할 수 있다. 틀렸네요. 이건열. 자, 타인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신축해서 요 상태에서 물을 무단으로 신축해서 요 상태에서 갑은 토지 점유자는 점유자는 을이지. 그래서 갑은 이 상태에서 을에게 토지 내놓으시 할 수 있고 을에게 건물 철거시 할 수 있고 을에게 토지 사용료 내놓으시 할 수 있고 그러나 을에게는 자기 집이므로 퇴거 청구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을이 병에게 팔아서 미등기 취득자의 경우 미등기 취득자인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퇴거 청구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무단 신축자로부터 임차한 병에게는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주의하시면 돼요. 자, 살펴봤고요. 52번. 52번은 그냥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등기 있어야 그러면 의사표시 있으면 등기 있어야 의사표시 없으면 등기 없이도.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공유자 1인이 지분을 포기했네. 그러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될 효과는 지분 포기물로 의사표시 있어야 되고 그럼 의사표시현자가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그 권리를 지분 비율로 취득한 사람이 권리자. 그래서 여기는 등기법에서는 공동신청. 지분을 포기한 사람은 인감증명 제공해야 되고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인데 공유물 분할 판결이네요. 그러면 형성 판결. 그럼 형성 판결은 등기 없어도 시효 취득은 원래 등기해야 되는데 원래 시효 취득만 나오면 등기해야 되다 보니까 분묘 아니야. 그래서 분묘는 이미 산에 모자 쓰고 있으므로 공시되어 있지. 상속은 법률의 규정이므로 등기 없어도 그 다음에 채권이 소멸했을 때 저당권 소멸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 없어도 자 그래서 형성 판결 등기 없어도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 등기 없어도 의사표시 들어갔죠? 등기해야 된다. 1번이 정답. 보면 이제 물권 변동과 관련하여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는 원칙이 의사표시가 있으면 등기해야 돼. 의사표시 있으면. 그런데 의사표시라도 무효취소 해제, 합의 해제, 지역권의 양도는 등기 없어도 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사표시 없으면 등기 없어도 되는데 대표적인 게 형수님이 상경해서 취득쇼. 형수님이 상경했다. 그리고 점유 취득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이지만 등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판결이라도 형성 판결은 등기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등기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형성 판결, 수용, 상속, 경매, 그리고 무효취소 해제한자. 등기를 요구하는 경우는 의사표시 한자와 시환이, 시효 완성자는 등기해야 된다. 이 정도 외워놓으면 될까요? 그 다음에 53번. 점유자 회복자에 대한 관계. 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는 소유자와 무단 점유자 사이의 관계예요. 소유자와. 그래서 이 소유자는 무단 점유자의 관계인데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A가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그리고 을에게 매매계약을 통해서 을에게 토지를 인도해 주어서 을이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을은 매매대금을 주고 을이 목적물을 넘겨받아서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나중에 소유자가 알고 나서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죠. 그러면 을은 갑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을은 A로부터 매수한 자이므로 이 사람은 선의 점유자이고 그 다음에 자주 점유자이지. 그래서 선의 점유자인 자주 점유자는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하라. 그러나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없죠. 그리고 점유자는 선의 악의 할 것 없이 누구나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비용. 그러나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점유물이 멸실되었을 때 선의 자주점유 선자 책임은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게. 그래서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그래서 선부 없다.
비누 있다. 그리고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 없다. 선자 책임은 현존이익이다. 자, 선의 점유자 나왔네.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 내는 선부 없다. 맞네. 여기 통상의 필요비 청구는 선이익이만 한다. 선통 없다. 이렇게.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했으므로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지 못하죠.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비누 있다. 비용은 누구나 있다. 자, 점유물이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되다. 그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이, 그러니까 선자네.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자 책임은 현존이익이다. 그래서 현존이익 맞고,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와 관련하여 유익비는 회복자는 유익비를 반환해야 될 회복자는 법원의 상환기관의 허여를 받을 수 있다. 맞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지 못하죠. 그래서 악의 점유자가 실수로 부주의로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맞네요. 자, 여기서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통상의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다 해야 돼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 선의 점유자는 비용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했으므로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거 됐네요. 이어서 54번 갑니다. 과실수취권. 살펴보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과실수취권,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악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이자 지은이익까지 3박자를 반환해야 된다. 비용상과 관련하여 선악 불문하고 점유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통상의 필요비와 관련하여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때는 그거 반환 청구 못한다. 유익비는 회복자의 선택이고 법원의 상환기한을 허여받을 수 있고, 그다음 203조는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죠. 203조는 여기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는 적법하게 임대차가 성립되었죠. 그래서 20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고, 점유물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 선자 책임은 현존이익이다. 기타는 손해 전부다. 그 다음에 주의토지 통행권. 어느 토지와, 자, 갑의 토지가 이렇게 있고 을의 토지가 있고 여기가 공공도로라고 하자. 막혀 있지. 그러면 갑의 토지, 을의 토지가 있는데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법에 맞는 통로가 없거나 통로가 있더라도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 하거나 그 통로를 이용하는 데 대하여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새로운 통로가 더 편리하다면, 새로운 통로가 생겼는데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런 주위 토지를, 새로운 통로가 생겼다. 그런데 새로운 통로가 더 편리하다면 인정될 수 있다. 잘못되어 있네. 기존에 통로가 있다면 새로운 통로가 더 편리하다고 해서 주위토지 통행권 인정될 수는 없다. 주위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맞게만 통로의 범위, 폭을 정하는 것이지 장차 이용 상황까지 이렇게 대비해서 정할 수는 없다. 세 번째, 주위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통행료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야 되므로 주위토지 통행권의 충분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통행지 소유자에게 그 철거를 해달라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분할 나오면 토지 분할, 일부 양도, 그러면 무상통행권이고, 그 무상통행권은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네요. 분할. 자, 을의 토지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을은 토지를 다닐 수 있죠. 이 토지를 이렇게 분할하다 보니까
이 을의 토지를 분할받은 병의 공로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병은 을의 토지를 지나서 공로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때 을의 이 통로를 다닐 수 있는 권리는 무상통행권이고 무상통행권은 분할받은 병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고 병으로부터 토지를 승계한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 통행권자 허락을 얻어서 여기 토지 소유자는 이 토지 소유자는 통행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서 여기 사실상 통행하는 여기 잘 봐야 돼요. 사실상 통행하는 자, 즉 통행권자가 손해를 보상해야 되고 손해보상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통행권자 그 갑을 말하는 것이지 갑으로부터 허락을 얻어서 돌아다니는 사실상 통행권자, 즉 임차인이나 지상권자나 무슨 공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맞네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 55번 갑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공유자는 자유롭게 지분을 처분할 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 원래 관리는 공유물의 관리행위,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중에서 과반수죠. 그러므로 과반수로 관리 특약을 했을 때는 특정 승계인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한 불법 획일을 하는 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분을 공유자가 다른 사람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죠. 그러므로 자기 지분만 주장해야 된다. 그러므로 공유물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범위도 침해자에게 전부가 아니라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 틀렸고. 자, 과반수 지분권자,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 관리행위. 과반수 지분권자는 2분의 1을 초과하는 거지.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특정 부분을 사용 수익하도록 허락받은 자의 점유는 제3자의 점유는 적법점유. 그러므로 다른 소수 지분 공유자는 물청, 부청, 손청 없다. 그래서 적법하다. 맞네요. 방해죄가 청구 못한다. 2분의 1 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소수 지분 공유자야. 과반수가 아니니까 소수 지분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나 일부를 협의 없이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했다. 그러면 지분을 침해당한 자는 물청, 부청,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물권적 청구권 중에 반환 청구와 제거 청구와 예방 청구 있잖아요. 소수 지분 공유자가 공유물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 공유자는 반환 청구는 안 되고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인도 없다. 맞네. 반환 청구는 없다. 공유물을 같이 쓰자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이 5번. 56번 공유물의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해서 자 갑과 을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했는데 판결이 내려진 거야. 그러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면 이 갑은 을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단독으로 소유하고자 공유물 분할 청구를 했는데 자, 이게 갑과 을의 공유예요. 근데 공유물 분할을 청구했는데 이 부분은 갑이 소유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을이 단독 소유하게 되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갑과 을이 공유하도록 판결이 떨어진 거야. 공유하도록.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에 대한 판결은 공유 관계에서 벗어나서 단독 소유하기 위해서 분할 청구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유물의 일부를 공유하기로 공동 소유하도록 판결을 내린다면, 즉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공유자를 공유로 또 남기는 식의 그런 분할을 명하는 판결은 유효하지 않다. 1번. 그래서
이건 2010년도 판례인데 그냥 주의하시면 돼요. 자, 공유물 분할 청구하는 이유는 공유자들이 단독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판사가 일정 부분은 너네들이 공유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면 그건 공유물 분할 청구의 취지에 위배되었으므로 그런 공유자 사이에 공유를 명하는 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합유재산, 합유는 지분이 등기가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합유는 지분 등기가 안 되므로 합유자 중에 한 사람이 임의로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다면 그것은 전부 무효가 되는 거고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 틀렸고. 총유에서는 총유 나오면 구성원들 각자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사원총회 대표자 명의로 소를 제기할 수가 틀렸다. 총유는 구성원들이 총유물 각자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디귿번 X. 합유는 지분 등기가 안 된다. 처분의 자유가 없으므로. 그러므로 합유자 1인의 명의로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면 그건 지분 범위 내에서도 유효한 등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공유는 분할 청구하게 되면 공유 관계를 유지하도록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자, 판례. 공유자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해서 기존의 공유 관계를 폐지하고 단독 소유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서 분할을 하도록 소송을 제기했을 때 판사는 단독 소유로 해야지 일정 부분을 공유로 남는 방식의 분할을 명하는 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 니은, 디귿. 이 디귿번이 이번 시험에서 새롭게 나오는 지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나 어느 부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인데 시험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판례는 있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죠. 그 다음에 57번 갑니다. 전세금은 지급해야 되는데 기존의 채권으로도 가름할 수 있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했다면 등기법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해당해서 각하해야 된다. 일부에는 소재 없다. 자, 그런데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일부를 경매했을 때 일부를 경매했을 때는 그 일부만 경락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도 경매 청구할 수 없고 그럼 일부에 대해서도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는 없다. 맞는 내용. 자,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하면서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면 전세권은 사용 수익권이 본질인데 사용 수익을 배제하고 그냥 담보권만 인정되는 전세권이 있을 수가 없다. 물권 법정주의에 반해서.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자 및 제3자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로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58번 갑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분리하여 없다. 자, 이제 요역지 공유 나왔네요. 공유. 그러면 공유지역권. 유리연 제도는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불리연 제도는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그러면 지역권 취득했네. 유리연 제도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그 다음에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공유자 1인에 대한 취득기간의 중단은 불리연 제도. 그럼 공유자 1인에 대한 취득기간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해야 되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요역지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지. 그래서 공유 지역권의 불가분성. 이어서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죠. 그러나 개표, 계속되고 표현된 것은 취득주의 대상이 된다. 정답이 3번. 자, 59번 갑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은 오로지 비용상환이야. 비용채권. 비용상환 채권이므로 권리금 안 돼요. 보증금 안 돼요. 그러므로 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는 되고, 그 다음에 유익비도 되는데 법원에 상환기간 허용가 있어버리잖아요. 그럼 법원에 상환기간 허용가 있으면 목적물 반환해야 되므로 유치권 안 된다. 그 다음에 유익비는 되는데 원상회복 약정이 있어버리죠. 여기 원상회복 약정이 있으면 유치권 포기 특약으로 봐요. 비용상환 포기 특약으로 본다. 그러므로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자, 원상회복 약정이 있으면 비용상환 포기 특약이다. 그러면 비용상환 포기 특약이므로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이 니은번. 자, 이어서 60번 갑니다. 갑은 채무자 을 소유 X 건물에 유치권 주장하고 있다. 틀린 것을 골라라. 유치권자는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지 못한다. 유치권자는 건물이 소실됨으로 인하여 화재보험금,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 없다. 물상대위권 없다. 유치권에 기한 물청 없다. 우물물 없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점유로 추정된다.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점유로 추정되므로 우리 점유권 배울 때 6개 점유는 추정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6개 점유는 추정된다. 그중에 자평공, 성계적 추정된다. 그러므로 유치권자는 스스로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고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점유로 추정된다. 틀렸고. 마지막, 병이 X건물의 점유를 침탈했다.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침탈당했대요. 그러면 유치권은 소멸하는데 유치권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를 회수하게 되면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이것은 맞는 내용이다. 원래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물청은 없어요. 근데 점유권에 기한 물청은 있죠. 전물청은. 그러면 전물청을 행사해서 목적물의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은 처음부터 소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맞네. (61번) 갑니다. 저당권의 물상대위. 틀린 것을 골라라. 우선 여기 3번부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우리가 X 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이 토지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대. 토지 소유자를.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 속해 있는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인정이 되면 그 후에는 공익사업 인정 고시를 해서 수용 단계로 거치는데, 이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인정되기 전에는 이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요 시기를 잘 봐야 돼요. 공익사업으로 인정되기 전에는 사업 시행자가 이 토지를 협의로 취득한다. 협의로 취득. 그럼 이 협의로 취득은 매매하고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의 취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 신청해야 되고, 그리고 이 협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상태에서는 보상금에 대해서 경매가 가능하므로 협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안 된다. 그러나 공익사업으로 인정이 되고 공익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에는 이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용의 단계가 먼저 협의에 의해서 수용을 해야 되고, 협의 수용이 안 되면 재결 수용에 의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수용금에 대해서는 경매가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이다. 그럼 일단 물상대위는 그 목적물이나 보험금이 채무자 수중에 인도되기 전에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인도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되고, 그 압류는 저당권자가 해도 괜찮다.
제3자가 해도 압류는 꼭 저당권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해도 물상대유권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물상대유권 행사 요건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배당 요구해야 된다. 1번. 저당권자는 목적물 소실,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때 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세권 저당권자는 경매를 못한단 말이야. 그럼 경매를 못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하여 물상대유할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여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이 되었다. 협의취득과 수용은 다르다. 그러므로 협의취득이 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보상금에 대해서 경매가 아직 가능하므로 물상대유권 행사할 수 없다. 맞다. 수용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유할 수 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저당물의 변형물인 그런 물건에 대해 제3자가 압류했다면 저당권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제3자가 압류했어도 우리는 제3자가 압류했어도 배당 요구를 해서 물상대유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행사 방법은 배당 요구하라.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되고 나서 저당권자가 압류했다. 그러면 이때는 인도된 자, 이 압류는 인도 전에 해야 된다. 보험금이. 그럼 인도되고 난 후에는 그때는 물상대유권 행사할 수 없어요. 따라서 저당권자가 인도되고 나서 압류했어도 물상대유권 행사할 수 없고 그때는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자, 물상대위는 보험금이 채무자 수중에 있을 때 하라. 모의고사 해설하는 거야? 모의고사 지금 강의 듣는 거지? 그래서 여기 수용과 관련하여 아까 이 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도시개발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공공사업으로 인정되기 전에 협의 취득이 되었다면 이때는 물상대위 헐수. 수용금에 대해서는 여기는 있어 없어? 안 된다. 매매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경매가 불가능해. 수용이 돼버리면. 그럼 경매가 불가능하면 물상대위. 자, 이어서 62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종물. 그 다음에 여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자가, 여기 건물에 저당권이 있다.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것이 종된 권리. 그 다음에 압류가 있기 전에 물어보면 과실이겠지. 그래서 압류 전에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압류 후에는 미치지 않는다. 자, 미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첫째, 종물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치는 것 종물.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한 경우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그 다음에 압류가 있기 전에 저당권 설정자가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그러니까 과실에는 압류 전에만 미쳐, 후에만 미쳐. 후과실. 그래서 과실에는 압류 후에만 미치죠. 정답이 기억니은. 압류가 있기 전에는 미치지 않지. 저당권자를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기억니은. 채권자 갑이 물상보증인 병소유의 X부동산이 경락대금이 1억 2천, 그 다음에 병소유 Y부동산에 1번 저당권, 그러니까 병이 모두 다 병소유네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같으니까 이것은 이제 소유자 같으면 일단 안분배당해야 돼. 그래서 1번 저당권을 취득했고, 병소유의 이 토지에 1순위가 갑이 저당권이 있어. 1순위가. 그리고 이 병소유 X부동산에는 각각 병소유의 X부동산은
경락대금이 1억 2천. 그다음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했고, 그리고 A가 여기에 자 이제 2번 순위가 있는데 2번이 2순위가 A가 X부동산의 피담보 채권이 8천. 피담보 채권이 8천. 그다음에 B가 Y부동산에 여기는 B가 Y부동산의 피담보 채권이 6천. 그리고 갑은 피담보 채권이 1번 부동산 1억 2천. 여기도 피담보 채권 1억 2천. 자, 그런데 이 갑이 X부동산에 먼저 담보권 실행했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갑이 X부동산을 먼저 경매했다 그러면 20회당이지. 근데 여기는 일단 경락대금이 얼마냐면 여기는 경락대금이 1억 2천. 피담보 채권 1억이네. 여기는 경락대금이 1억 2천. 여기는 경락대금이 8천. 그럼 이제 안분배당 할 때 X부동산은 여기서 자, 그럼 이제 고불합으로 나눠라. 그래서 1억 2천에다가 8천 더했더니 2, 그리고 채권이 1억이므로 여기서는 2분의 1이지. 경락대금이 피담보 채권 1억.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안분배당 해야 되고 하는 경우를 제가 뒤에다가 자세히 설명해 왔어. 여기 보죠. 합은 1순위로 1억 여기, 그리고 2순위로 여기는 8천 6천. 그 다음에 경락대금 1억 2천 8천. 그럼 안분배당 하면 여기는 1억 2천에 8천이니까 더하기, 자, 1억 2천에다가 8천 더하면 2억에다가 1이니까 8천 더하기 1억이니까 안분배당은 5천이네. 여기는 4천. 그래서 이제 일단 2분의 피담보 채권 1억,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 그러면 2억에다가 1억이므로 안분배당 하면 여기는 5천이래야 된다. 잘못했네. 그리고 여기는 2억에다가 피담보 채권 잘못했구나. 여기는 이제 합이 2억에다가 더하기 1억 2천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2억에다가 피담보 채권 1억, 그 다음에 경락대금 1억 2천이니까 이거는 2분의 1이니까 6천. 맞네. 여기는 안분배당 2분의 1. 그 여기는 피담보 채권이 여기는 얼마야? X부동산, Y부동산에서는 여기서는 2억에다가 피담보 채권이 8천이므로 2분의 8. 그러면 여기는 4천. 이렇게 안분배당 액수는 나왔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갑이 이 X부동산을 먼저 경매하면, 갑이 X부동산이 경매하면 경락대금 1억 2천인데 여기서 1억을 다 받아가 버리면, 원래 1억을 다 받아가면 원래는 안분배당에서 6천을 받아가야 되는 1억을 다 받아가면 여기 차순위 저당권자는 안분배당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다른 부동산, 안분배당 했을 때 다른 부동산. 그러니까 여기는 경락대금이 안분배당하면 4천 아니야. 그러니까는 여기 X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20회 당시 안분배당의 범위 내에서 다른 부동산은 선순위를 대위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돈은 4천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이 배당액은 4천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정답이 4천. 그 다음에 이어서 64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맡기면서 갑명의의 보존 등기가 된 후에 2개월이 지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래서 2015년 1월 15일 주택에 대하여 갑명의로 보존 등기를 마쳤다. 이제 보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갑명의로 을이 갑이 건물을 지어줬는데 보존 등기가 언제 되냐면 보존 등기가 1월 15일이 보존 등기 되었고, 그리고 보존 등기 되고 나서
2개월 후에 2월 15일, 3월 15일, 3월 15일 2개월 후에 대금을 주기로 했으므로 여기는 지금 을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 도래했지. 그러면 이제 유치권의 성립 시기는 3월 15일부터 이제 유치권이 성립이 돼. 유치권이 성립이 되었다. 여기까지. 그런데 갑의 채권자가 이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언제 강제경매를 신청했냐면 이 갑의 채권자는 언제 강제경매를 신청했냐면 여기서 2월 8일 압류가 되었네. 압류. 그래서 경매가 되었고 경락대금을 완납한 병이 지금 현재 이 건물에 병이 이제 경매가 되어서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유치권과 경락인의 대항 여부인데 압류,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유치권 취득했다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 경매 개시 결정 전 또는 압류 등기 전에 유치권 취득했으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유치권의 성립 시기는 3월 15일 날 유치권 변제기가 도래해서 성립이 되었고 성립되기 전에 압류가 있었죠. 그냥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지 지금. 그래서 1번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소물청 소유물 내놓으실 수 있다. 맞네. 2번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이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없지. 왜냐하면 압류 후에 유치권이 성립되었으므로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 틀렸고 을은 병에게 동생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동생항변권은 쌍무계약을 체결한 을은 동생항변권은 쌍무계약을 체결한 갑에게만 인정이 돼. 그렇기 때문에 병은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고 병이 갑의 지위를 승계했다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동생항변권은 쌍무계약을 체결한 갑에게만 있으므로 병에게는 항변권에 의해서 인도 거절할 수는 없다.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이 기억번. 이 내용은 유치권과 저당권과 우열 관계인데 유치권은 저당권이 성립되고 난 후에도 저당권이 성립되고 나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압류의 효력이 생겼다. 즉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 되고 나서 유치권 취득했을 때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65번 갑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맞고요. 보증금 채권은 관하에 생긴 채권이 아니다. 그래서 맞고.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맞고.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맞네. 무직이 없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채권의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진행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행사가 아니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진행되지 않는다. 틀렸네. 자, 66번 갑니다. 청약과 승낙 옳은 것은 청약 승낙에 주관적 합치가 없었다. 합치가 없었다면 불성립이에요. 틀렸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주관적 합치, 당사자의 합치와 객관적 합치, 내용의 합치 두 가지가 있어야 성립된다.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그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대요. 그럼 불합치. 그러면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맞아.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맞아. 여기는 왜냐하면 불성립이니까. 불성립이기 때문에 무효 취소 문제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승낙, 청불, 승특.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고 승낙은 특정 청약자에게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승, 불 하면 없다. 틀렸네. 격지자 간의 계약은 격청, 도, 격승, 발.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송시. 그 다음에 청약은
발송시가 아니라 도달시. 그래서 틀렸네. 격청도. 그래서 지금 자 2번 보시면 무의식적 불합이다 이 말은 불합치야. 불합치.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불합치. 그럼 불성립. 불성립의 경우에는 무효 취소 문제 생기지 않는다. 67번 갑니다. 갑이 그 소유 주택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체결 후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소실 전에 여기서 소실되었다. 그러면 갑의 귀책사유 그리고 갑의 귀책사유 있으면 채무불이행. 그 다음에 갑의 귀책사유 없으면 위험부담, 양채무 소멸. 1번 갑을 간에 책임 없는 사유로 그래서 갑의 귀책사유 없이 귀책사유 없다 그러면 양채무는 소멸했으므로 을은 갑에게 건물이 이렇게 돼 있네. 지금 을 소유의 주택을 갑이 매수했다. 그러므로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했으므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므로 을은 갑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고,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소실되었다. 그러면 이제 양채무는 소멸하면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내놓으실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을은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갑은 부당이득이나 또는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부도돼 있다. 없다. 틀렸고. 3번 갑의 과실로 갑의 부주의 그러니까는 갑의 귀책사유 없다. 갑의 귀책사유 있다. 그러면 이제 잘못했네. 을의 귀책사유 있으면 채무불이행, 을의 귀책사유 없으면 위험부담. 원칙이 채무자 위험부담. 그런데 갑의 잘못으로 멸실되었다면 을의 채권자 위험부담.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을은 대금 청구할 수 없다. 틀렸고. 그 다음에 을의 과실로 건물이 소실되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 그러면 채무불이행은 없이 해제 후 손배청이 있다. 그래서 없이 해제 후 손배청이 있다. 마지막으로 갑의 수령지체 중 건물이 불가항력으로 멸실이 되면 채권자 위험부담. 그래서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이 5번. 68번 갑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틀린 것을 골라라. 제3자는 계약의 요소가 아니므로 계약 성립 시 현존할 필요가 없다.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 하기 전에 형성권, 수익의 의사표시 됐으면 손해배상 청구권, 급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만 있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 그래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고, 낙약자는 요약자와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수익의 의사표시 했대요. 자,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통해서 매매대금은 병에게 주어라. 그럼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렇게. 그럼 이 매매계약의 해제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해야지.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 이렇게 했대.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계약의 내용을 합의로 해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 수익의 의사표시 했을 때는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제3자에게 대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의 내용을 합의로 해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있다 해서 틀렸고, 자,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의 의사표시 여부 확답을 최고했는데 그 기간 내에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도달주의, 그럼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도 두 가지 검토. 받지 못하면 도달주의, 그리고 침묵은 거절이다. 69번 갑니다. 계약의 해지는 지금부터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부터 계약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 우리 민법에서 묵시적으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의미는 침묵이 아니고 행동으로 할 수 있다. 행동으로.
그래서 할 수 없다 틀렸고, 해지는 하여튼 철에 나오면 전철 있다. 전철 후추 먹고 전철 탔다. 그래서 철에는 전에만 해야 돼. 도달 후에는 없다. 그래 틀렸네요. 토지 임대차에서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 그래서 임대차에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그래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이 경과되면 종료가 된다. 일방이 수인이다. 그러면 그중 하나의 해지권이나 해제권이 소멸하면 해제권의 불가분성. 해지권자가 수인인 경우 그중 한 사람이 해지권 소멸하면 다른 사람도 소멸한다. 틀렸고. 여기는 합의 해지가 나왔네요. 그럼 합의 해지 그러면 효력은 합의대로 정해진다. 그러므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될 의무는 없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원래 계약의 해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해지나 해지 다 같은 효력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만 해지는 소급표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지는 지금부터 효력이 소멸시키는 것이다. 자, 이어서 70번 갑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불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대요. 계약금을 수령하고 그리고 잔금은 한 달 후에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약금의 성질을 갖고 그 다음에 해약금의 성질도 갖고, 그런데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몰수한다. 약정을 안 지키면 몰수하기로 한다 했을 때 이 계약금 몰수 약정이 들어가 있는 계약금을 위약금이라고 하죠. 그럼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매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고, 그리고 말로 요물 계약이면서 독립된 계약이고, 그리고 매매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성립이 되는 계약이므로 종된 계약이다. 1번. 가불간의 계약금은 위약금으로는 특약도 별도로 할 수 있다. 몰수하기로 했다면 위약금이다.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다. 맞고, 은은 중도금 지급 후에도, 자, 이제 계약금 계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일방이 이행 착수 전에 해야죠. 그래서 이행 착수다 그 말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배액을 상환하거나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죠.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는 배포 해지할 수 있다. 틀렸고. 4번. 을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고 있고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하거나 포기하고 해지했을 때는 이미 원상 회복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에 관한 규정은 전부 임의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의 착수 전에 배액 상환 해지할 수 있는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지만 임의 규정이므로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다고 하는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해버렸다면, 그러면 그에 대하여 해제권 행사할 수는 없다 해야 되네요. 그래서 이따 틀렸는데 이 문제는 정답이 2개예요. 2번과 5번. 자,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다 그러면 틀려.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와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면서, 다만 요물 계약이면서 매매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성립이 되는 다만 종된 계약이다. 그래서 정답 2번, 5번. 이어서 71번. 여기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른바 요물 계약이다. 이와 같이 계약금 계약은
하나의 독립한 요물 계약이지만 그것은 매매 계약 기타 계약의 부수에서 행하여지는 종된 계약이다. 그러니까는 계약금 계약은 독립된 계약이에요. 다만 종된 계약일 뿐이다. 이어서 71번 갑니다. 환매에 관한 설명이다. 환매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환매권은 특약이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부기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약은 동시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환매 기간, 부동산에 대해서 환매 기간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7년으로 정한 때는 5년으로 제한된다. 자, 환매 등기가 된 나대지. 여기 나대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나대지 이런 말이 나오면 뒤에 관법지 없다 해야 돼요. 그래서 나대지에 지금 갑의 토지에 나대지인데 을에게 매매함과 동시에 다시 사오기로 환매 특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가 되지. 그런데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가 되고 나서 지금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가 되고 나서 환매 특약 등기되어 있는데 그 후에 을이 건물 지었다. 그리고 그 후에 갑이 환매권 행사해서 토지 소유자가 갑에게 복귀되면 건물 소유자 을이 관법지를 주장한다면 환매 특약 등기한 게 무의미하죠. 그래서 나대지에 또는 환매권 행사 후에 이런 말이 나오면 관법지가 없다. 우리 배운 대로 환지, 환매, 그 다음에 지분처분, 그 다음에 나대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안 돼. 그리고 함께 구입했다. 그 다음에 신탁 등기되어 있다.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타인 몫이 되지.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 그리고 임대차 계약, 그 다음에 건물 철거 특약. 그래서 우리 어떻게 오냐면 한나 함께 신탐 철림이 이런 말이 나오면 관법지 없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환매 특약 할 때는 환매 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과 그리고 매도인이 수령한 영수대금, 그래서 매매 대금, 매도인이 받은 영수한 대금과 그리고 계약 비용이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그래서 환매 대금에는 두 가지,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 대금 그리고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환매 대금이고, 여기에 환매 대금에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맞아. 이자는.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이 1번. 여기 환매 등기가 된 후에 나대지에 환매 등기가 되고 나서 환매 부기 등기를 하고 난 매수인에게 환매 특약 등기가 되어 있다. 그 후에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하면 우아래가 달라졌을 때 환매 의무자에게 관법제를 인정하면 환매권자에게 불이익이 생긴다. 인정되지 않는다. 자, 72번 갑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리고 비용 상환 청구권.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후에 해야 돼. 종료 후에 행사 시기. 종료 후. 그 다음에 부속물이 구성 부분으로 되어 있다면 구성 부분으로 되어 있다면 매매의 대상이 안 되지. 그러니까는 매매의 대상이 안 되므로 부속물 사가시 못하지. 그래서 맞다.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그래서 임대차 나오면 일단 강행규정 외워야 돼요. 임대차 강행규정. 그래서 기간 약정 없는 묵시적 차임 연체와 해지, 사정 변경과 차임 증감 청구, 임차물의 멸실과 차임 감액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전차인의 권리 확정, 그 다음에 임대인이 동의를 얻은 전대차 시 임대차 해지 통고 시 전차인에게 통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지상물과 부속물은 강행규정이고, 그러므로 강행규정은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나, 이렇게 통째로 다 기억해야 돼요. 맞다. 부속물 매수 청구 인정되지 않아. 틀렸네. 강행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는 임차물의 구성 부분은
매수 청구 대상이 안 되지. 그다음에 약정은 무효이다. 맞고. 일시사용 안 된다. 그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된다. 맞네요. 유익비는 전에는 안 된다. 틀린 것을 골라라. 행사 전에 할 수 있다. 틀렸네. 구속물은 구성 부분이 되면 안 된다. 3번 구속물 매수 청구권 분리하면 무효이다. 일시사용 안 된다. 유익비는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 맞네요. 이어서 73번 갑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자, 갑소유의 건물이래요. 그래서 을이 임차하고 있던 건물을 을이 병에게 동의 없이 다시 동의 없이 재임대했다. 동의 없이. 그러면 동의 없이 전대했다. 그럼 여기는 그냥 계약은 유효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임대인은 무단 전차인에게 존속기간 중 물청, 부청, 손청 중에서 물청만 있고 그 물청에 반환 청구와 제거 청구가 있는데 갑이 을과의 계약을 존속하는 동안에는 나가시오 방해 제거만 청구할 수 있다. 1번 임대인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틀렸고 해지할 수 있다. 을은 병에게, 자,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은 유효이므로 을은 병에게 사용수익 가게 해줄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 없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임대차를 존속시킬 수가 있으므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제 임대차 존속하는 동안, 자, 갑이 을과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그런데 존속하는 동안 갑은 병에게 물부 손중 물만 있다. 손배청 없다. 정답. 그 다음에 이 무단 전대에서 건물의 소부분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의 소부분을 건물의 소부분을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는 없다. 맞는 내용. 해지할 수다. 틀렸네. 해지할 수.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는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것은 물분손중 물만 있다. 정답이 4번. 이어서 74번. 갑은 X건물, 자, 갑은 X토지를 X건물과 을의 Y토지에 대해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Y토지 등기해 주었고 그 다음에 X건물 서로 등기해 주었다. 그런데 X건물은 1억 원, Y토지는 2억 원. 그래서 을이 8천만 원의 보충금을 주기로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첫째, 갑을 간의 교환계약은 악성계약이고 채권계약이고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다. 그러므로 필요 없다. 작성할 필요 없다. 틀렸고 교환계약은 낙성계약이다. 그 다음에 을은 갑이 보충금 8천만 원 요 X건물에다 더하기 8천만 원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을은 갑의 보충금 미지급, 그러니까 보충금은 매매의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므로 갑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계약 체결 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멸실이 되면 아직 등기해 줬다는 말은 없네요. 그래서 X건물 계약 체결 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멸실이 되면 위험부담, 땅무계약이므로 위험부담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건물이 멸실되면 을은 갑에게 또는 갑은 을에게 서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해야 되겠습니다. 교환계약이 해제되면 땅무계약이고 교환계약이 해제되면 양 당사자는 원상회복해야 되고 이행했다면 그리고 그 원상회복은 누가 먼저 이행해야 되냐면 동시행이다. 그래서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정답이 니은번.
교환계약은 낙성계약, 채권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이다. 73번. 갑은 X토지, X토지와 그래도 을이 Y주택에 대해서 교환계약을 했다. 교환계약. 그래서 서로 Y토지 등기되어 있고 Y토지 이전 등기 해주고 그 다음에 Y 건물 그 다음에 X토지 이전 등기 해줘서 서로 이전 등기 해주었는데 그런데 계약이 해제되었다. 그러면 해제의 소구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 그러면 해제의 소구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 그러면 계약 목적물에 등기연자, 목등기한 자 그러면 X토지에 등기한 자 Y 건물에 Y주택에 주택이니까는 뭐 등기나 뭐 주민등록이겠지. 1번 해제 전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렇게 등기한 사람 등기했네. 제3자. 해제 전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여기다가 가등기했네. 그 사람도 제3자. 해제 전 갑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자 그 사람 제3자. 해제 전 X토지상의 을의 신축 건물 해제 전이 해제 전 X토지에 등기한 게 아니라 X토지에 건물 지어서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계약 목적물이 아니네. 계약 목적물이 토지에다 등기한 사람만 제3자. 토지상의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건물은 계약 해제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아니므로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만 제3자. 해제와 제3자에서는 그냥 목등기 한 자 외워버리세요. 76번 갑니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강행규정이므로 일시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된다.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했을 때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없다.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죠.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 의무 이행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경매할 수 있다.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계약령만 갖추면 되고 확정일자를 갖출 필요는 없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는 갖출 필요 없는 거지.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틀렸네. 경매 등기 전까지 계약 요건만 갖춰도 된다. 77번 상가 임대차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고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1년으로 본다. 맞고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게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네요. 이제 77번 정도 오면 정신이 이렇게 한 35번 넘어서면 좀 정신이 조금 이상하거든. 이런 거 나와도 그냥 쉬운 건데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문제를 보세요. 가등기 담보 옳은 것을 골라라. 평가 여기 봐. 통지 당시 평가액이 미달한다. 그러면 여기 미달이 예약 당시하고 통지 당시 구별해야 돼. 예약 당시 미달이면 통지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통지 당시 미달인 경우에 이미 가담법이 적용되었으므로 채권액이 없으면 줄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달 봐서 예약 당시인지 예약 당시라고 한다면 이게 맞아. 근데 이거 예약 당시가 아니라 통지 당시이므로 통지 당시에 청산금이 없으면 그 뜻을 통지해야 된다. 귀속 청산의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 하나여 자기 채권의 변제기 도래하기 전이라도 목적 부동산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청산금 평가 통지해 주었으면 다툴 수 없다. 틀렸고
그다음에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객관적인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통지로서의 효력은 있다. 틀렸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이 강제경매를 통해서 매각이 되면 피담보 채권에 매각이 되면 담보가등기 권리는 채권액 전부를 변제하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네. 경매 나오면 경매에서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같다. 경매가 이루어지면 저당권과 같다. 그러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저당권은 싹 소멸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이루어지면 저당권이 싹 소멸하므로 가등기 담보권도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두 소멸한다. 79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틀린 거. 공용 부분은 계단 같은 경우는 취득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구조상 공용 부분은 여기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아. 등기부가 없는데 어떻게 득실 변경 등기해야 되느냐고. 등기할 필요 없다.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에게 부담하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로부터 10년이다. 기산점이. 근데 사용 승인일로부터 기산한다. 그래서 건물의 구조 및 건물의 구조 및 지방공사의 하자와 관련하여 건물의 구조 및 지방공사의 하자가 전유 부분에 있었느냐 아니면 공용 부분에 있었느냐. 전유 부분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있었느냐는 주택법상 사용 검사일, 주택법상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 건축법상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주검 건승 공용 부분은. 근데 여기는 뭘 물어봤냐면 존속기간은 사용 승인, 여기를 물어봐. 사용 승인일. 사용 승인일을 물어보는 지방공사 하자는 공용 부분이다. 그래서 전유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으므로 틀렸다. 여기 그냥 정리해 두세요.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 답은 2025년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병에게 자금을 지급하고 그러면 이것은 병에게 자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계약명의 신탁이야. 자금을 제공하고 을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로 네가 가서 경매로 사라. 그래서 자금을 제공하고 네가 가서 자금을 제공해주고 네가 경매로 사서 네 이름으로 등기 좀 해다오 했으므로 갑병 간의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이래. 계약명의신탁. 그래서 그에 대하여 경매로 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계약명의신탁은 무효, 수탁자 명의 등기도 무효, 경매도 매매도 무효인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그리고 을이 선이면 무문무가 매매의 경우야. 여기 매매의 경우 을이 선이면 무유유로 변한다. 이렇게 외웠지. 이렇게. 그래서 계약명의신탁은 삼박자가 뭐예요? 무문무가 매도인이 선이면 무유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매매가 아니라 경매 아니야. 그냥 국가가 개입된 경매의 경우에는 을이 선이하게 할 것 없이 여기는 그냥 무유유가 된다. 이렇게 외워야 돼. 병이 을이 선이인 경우. 선이하게 할 것 없이 여기는 경매의 경우에는 등기도 유효, 그 다음에 매매도 유효다. 이렇게. 그래서 병이 이 약정에 따라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았고 그리고 병이 경매로 매각 결정을 받아 등기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선이하게 할 것 없이 병명의 등기는 유효, 경매도 유효. 첫째, 따라서 갑은 병에게 소유권 내놓으시 할 수 없어. 소유권 취득해버렸으니까 이렇게. 소유권은 이미 병에게 넘어갔으므로 갑은 병에게 소물청 없다. 그 다음에 2번, 을이 알았대요. 을이 갑병 간의 계약명의신탁 사실을 을이 알았다 하더라도
알았다 하더라도 경매로 취득한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고. 그 다음에 가불간의 계약명의신탁이 무효하냐.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하면서 여기다가 병이 이 토지를 팔아서 남은 돈을 갑에게 주고 여기서 약정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명의신탁이 무효니까 그 계약의 내용도 무효가 돼야지. 따라서 갑의 지시에 따라 병이 그 토지를 매각한 후에 처분 대금을 이렇게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도 무효다. 그래서 맞네. 디귿번은 맞다. 니은번은 틀렸고 갑이 1번은 맞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매도인이 계약명의 신탁의 사실에 대해 악의인 경우는 이게 무효가 아니냐. 그건 경매가 아니라 일반 매매의 경우에 적용된다. 그런데 여기는 수탁자가 경매로 샀죠. 그래서 여기는 선의하게 할 것 없이 언제나 권리를 취득한다. 이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모의고사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렸는데, 특별히 저희 강사들이 어렵다 쉽다라고 판단할 때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나 배우지 않았던 그런 기출문제 내용이 하나도 출제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많이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한두 개 정도, 그러니까 새롭게 나온 지문이 하나 있었다. 공유물 분할 청구를 했을 때, 공유물 분할 청구를 판결을 통해서 했을 때 판례는 재판소에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하게 되면 단독 소유로 하도록 판결을 내려야지, 단독 소유가 아닌 공유로 남을 수 있게 하는 판결은 허용되지는 않는다. 그것이 이번 시험의 새로운 내용이었어요. 배운 내용을 잘 검토해 보시고 나머지 5, 6, 7, 8, 9, 10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누구나 다 자기들이 다 모의고사 봤을 때 점수가 잘 안 나오시면 마음이 좀 우울하고 그러시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많이 보시고 그 기출문제에 대해 지문이 내 머릿속에 남느냐 남지 않느냐. 강사들이 아무리 동그라미 쳐봐야 여러분 동그라미 치다가 따라다니다 보면 쉬운 것 같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것을 읽어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강사들이 그 동그라미 치는 거에 따라다니지 마시고 현혹되면 안 돼. 그거 물론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게 동그라미 쳐가면서 그 내용을 숙지하기까지는 한 3, 4년 하신 분들이 그게 적용되는 것이야. 그러니까는 물론 그런 수준에 도달을 해야 맞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내용을 자주 봐서 자꾸 나오는 내용에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